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독립기념일 기념 행사를 다채롭게 개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프리덤 250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의 역사와 애국심을 강조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워싱턴 DC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는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건국 250주년을 맞아 역사적인 독립기념일을 기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백악관 산하 프리덤 250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미국 건국 250주년을 국가적 축제로 준비해왔습니다.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전시와 공연, 체험 행사 등이 마련된 그레이트 아메리칸 스테이트 페어가 열리고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도 워싱턴에서는 군악대 공연과 군 항공기 비행, 대규모 불꽃놀이 등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도 준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념 연설을 통해 미국의 자유와 번영, 그리고 건국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며 국가적 자긍심과 애국심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독립기념일을 넘어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첫 대규모 국가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미국 사회의 시선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이번 250주년 기념 행사가 정치적으로 분열된 미국 사회를 하나로 묶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미국의 역사와 건국 정신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민주당 성향 주정부는 워싱턴 행사 참여를 보류하거나 자체 기념 행사를 선택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온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미국 건국 250주년은 세대를 통틀어 한 번뿐인 역사적 기념일인 만큼 정치적 입장을 떠나 미국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와 불꽃놀이 준비가 이어지며 역사적인 이정표를 국민들과 함께 기념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태어나 미국 시민이 되는 신생아들에게 연방정부에서 $1,000씩 제공하는 트럼프 어카운트가 독립 250주년에 맞춰 공식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500만 명 이상이 등록했고 그중에서 미국 시민권자로 확인된 120만 명의 신생아들에게 7월 4일부터 1인당 $1,000씩 입금시켜주게 됩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시민으로 탄생한 신생아들에게 연방에서 1인당 $1,000씩 무상 제공하는 트럼프 어카운트가 미국 독립 250주년에 맞춰 공식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어카운트는 트럼프 대통령 2기 재임 중에 태어나는 소셜번호 받은 신생아들에게는 1인당 $1,000씩 제공하는 동시에 18세 이하로 소셜번호만 있으면 가입해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인 600만 명이 트럼프 어카운트에 가입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1,000씩 무상 제공받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부는 독립기념일인 7월 4일부터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 120만 명에게 1인당 $1,000씩 불입해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트럼프 어카운트에 가입하려면 trumpaccount.gov라는 웹사이트의 안내에 따라서 우선 국세청 계정을 개설한 후에 폼 4547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트럼프 어카운트 앱을 다운로드 받고 계정을 개설한 후에 재무부의 초대 이메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재무부의 이메일은 noreply@trumpaccount.treasury.gov로 보내온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방 재무부는 트럼프 어카운트와 관련해서는 텍스트 문자나 전화로 통보하지 않으며 그럴 경우 사기로 간주해 회신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델 컴퓨터 사주 부부가 기부한 $625억 지원받게 되는 대상은 10세 이하의 미국 시민권 아동 2,500만 명으로 이들에게는 1인당 $250씩 무상 지원하게 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들로 트럼프 어카운트에 자동 입금받거나 델 지원을 받는 대상 아동들은 그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 제3자인 회사 등이 연간 $5,000씩 불입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은행이 계좌를 개설해주고 재무부로부터 자동 입금받을 수 있게 관리해주게 됩니다. 온라인 투자 사이트인 로빈후드와 연계해 트럼프 어카운트에 쌓이는 금액을 ETF 등의 투자 관리에 더 불어나게 해주게 됩니다. 트럼프 어카운트에 입금되고 쌓이는 금액은 18세 생일이 지난 후에 전체에서 절반을 학비나 첫집 마련 다운페이먼트 등 지정된 목적으로 꺼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25세에서 30세 사이에는 전액을 인출할 수 있고 승인받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세가 넘으면 트럼프 어카운트에 있는 모든 돈을 꺼내 아무 곳에나 쓸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새로 변경된 미국의 학자 융자금 제도가 7월 1일부터 발효 시행에 돌입해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학원과 학부모들에 대한 플러스 학자금 융자에 새로운 한도가 생기고 펠그란트 자격이 좁아지면서 상환 프로그램은 7개에서 2개로 통합됩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1년 전 서명 발효시킨 BBB법에 따라 대폭 바뀐 대학 학자 융자금 제도가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4,5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대학 학자 융자금 제도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융자 한도가 생겼고 앞으로 90일 안에 상환 플랜이 2개로 통합됩니다. 첫째, 대학원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학자금 융자인 플러스론의 새로운 한도가 설정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로 받는 일반 대학원생들의 학자금 융자에는 1인당 연간 2만 500달러, 학위 전체에는 10만 달러까지만 융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부생들의 학부모들이 받는 플러스론에는 연 2만 달러, 전체로는 6만 5천 달러로 제한됩니다.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학위 대학원들인 메디컬 스쿨, 로스쿨 등의 대학원생들에 대한 한도는 연 5만 달러, 토탈 20만 달러까지 학자 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방학자 융자금을 이용하는 미국인들은 라이프타임, 즉 평생 전체로는 25만 7,500달러까지 연방학자 융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이미 받은 학자 융자금은 새로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연방 무상학비 보조인 펠그란트를 받을 자격이 일부 제한됩니다. 장학금이나 무상원조가 수업료 학비보다 많을 경우 펠그란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득은 적지만 자산을 많이 갖고 있을 경우에도 무상 원조인 펠그란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은 $10,000로 저소득층이지만 100만 달러어치의 자산을 갖고 있으면 펠그란트를 못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펩사를 제출할 때 현금 보유를 보여주는 체킹, 세이빙 어카운트, 사업체 순가치, 투자원 가치 등을 밝히도록 의무화됩니다. 셋째, 졸업 후 시작하는 상환 방법에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7가지 상환 방법이 2개로 통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상환 플랜으로 티어드 스탠다드 플랜과 소득 기반으로 상환하는 RAP 플랜 등 2가지로 통합해놓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론 서비서들이 학자 융자금을 갚은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90일 안에 통합되는 새 상환 플랜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통보를 받고도 90일 안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스탠다드 상환 플랜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말기 신설된 700만 명 이상 등록했던 세이브 플랜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역시 90일 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한 RAP 플랜으로 대거 전환해야 합니다. 미국의 노년층과 장애인 등 7천만 명의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7월 1일부터 체중 감량, 비만 치료제를 월 $50의 본인 부담금으로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메디케어에서 커버받으면 환자들은 $350의 약값 대신에 한 달 $50의 코페이먼트만 내면 되는데요. 하지만 72시간 걸릴 것으로 보이는 사전 승인은 받아야 합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고비와 제파운드 등 인기 있는 체중 감량, 비만 치료제가 마침내 메디케어에서도 커버받기 시작했습니다. 메디케어 당국은 7월 1일부터 체중 감량 또는 비만 치료제로 쓰이는 위고비와 제파운드 등에 대해 커버해주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고비 주사제와 복용약, 제파운드의 주사제, 파운드에 이어 복용약을 구입할 때 메디케어에서 커버해주게 됩니다. 메디케어에서 커버해주면 $350였던 처방약값 중에서 $50만 코페이먼트로 내면 됩니다. 다만 의료진의 처방전이 있어야 하고 약국 등에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운영하며 이번 프로그램을 대리하게 된 의료보험사 휴메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메나는 72시간 안에 보험 커버를 사전 승인해 줄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시행 초반에는 다소 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메디케어 커버는 7월 1일부터 2027년 말일까지 18개월 동안만 시범 시행하게 되고 그 후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거의 같은 약품 성분과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당뇨 치료제들인 오젬픽 등은 아직 메디케어 커버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체질량 지수가 정상을 넘어서고 있고 심장병, 신장병, 고혈압, 예비당뇨 등의 병력이 있는 환자들은 의료진의 처방과 약국 등의 사전 승인을 얻어 메디케어에서 커버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들과 장애인 등 7천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는 오리지널 이외에도 처방약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D 또는 처방약도 포함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또는 서플멘트 플랜에 가입하고 있는 대다수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체중 감량, 비만 치료제를 구입할 때 $50의 코페이먼트만 내면 되는 혜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계 제약사들에 대한 관세를 물리지 않는 대신에 처방약 값을 대폭 할인받을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메디케어로 커버받지 못하고 있는 당뇨 치료제인 오젬픽 주사제의 경우 트럼프 RX 웹사이트에 가면은 할인 쿠폰을 프린트아웃할 수 있어 $400 이상에서 $199로 반값 할인받아 구입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상반기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주요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상당수 투자자들이 수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는 무조건 따라 사기보다는 선별 투자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상반기 역대 가장 강한 매수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타델 증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S&P 500 지수가 하락한 날 평소보다 3.5배 많은 금액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강한 매수세로 이른바 밈주식 열풍이 불었던 2021년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주가가 오른 날에도 매수는 이어졌습니다. 상승장에서도 평소의 1.5배 수준으로 주식을 사들이며 시장을 꾸준히 떠받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전략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S&P 500 지수는 올해 3월 저점 이후 약 17% 반등하며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올라섰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금리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 증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한 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꾸준한 저가 매수가 큰 힘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을 상당 부분 받아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꾸준한 개인 자금 유입이 증시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2021년 밈주식 열풍과는 다소 다른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게임스톱이나 AMC처럼 일부 종목에 투자가 집중됐다면 올해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와 반도체 기업, 그리고 S&P 500 ETPF 등 시장을 대표하는 우량주와 지수형 상품으로 자금이 몰렸습니다. 무조건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다 미국 경제와 AI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성향이 강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이제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미국 증시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주가가 이미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앞으로는 기업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꼼꼼히 따지는 선별 투자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이 4.2%로 내려갔지만 일자리를 5만 7천 개 늘려 전달과 기대치의 절반에 그쳐 급속 냉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물가는 진정되는 반면 고용이 냉각돼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동결 또는 인하 쪽으로 다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견고함을 보여온 미국의 고용시장이 6월에는 다시 흔들리며 급속 냉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은 4.2%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내려갔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노동 참여율이 61.5%로
전달보다 0.3포인트나 급락했기 때문으로 연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6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에서는 일자리를 5만 7천 개 늘리는 데 그쳤다고 연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5월에 하향 수정된 12만 9천 개 증가와 경제 분석가들이 예측치 11만 5천 개 증가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속 냉각된 겁니다. 미국의 고용은 3월에 21만 4천 개, 4월 14만 8천 개, 5월에 12만 9천 개 증가로 예상을 웃도는 호조를 이어왔으나 6월에 갑자기 급속 냉각됐습니다. 더욱이 6월 고용은 여름 휴가철과 북중미 월드컵 축구 특수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측됐으나 기대와는 정반대로 급속 냉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의 업종별 고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제조업은 3,000명, 건설업에서 11,000명을 늘려 동반 호조를 유지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 가장 많은 36,000명을 늘렸습니다. 강세를 유지해온 헬스케어에서 21,500명을 늘렸지만은 다소 주춤해지면서 사회지원 25,000명 증가에 뒤졌습니다. 사립교육에서도 22,000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예배 수송저장에서 2,300명, 도매업에서 2,400명을 늘린 반면에 소매업에서는 7,500명이나 줄여 10위가 엇갈렸습니다. 특히 특수를 기대했던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는 6만 1,000명이나 일자리를 줄였습니다. 정보업종에서도 9,000명을 감안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 2,000명, 주정부 4,000명, 로컬 정부 2,000명을 모두 합해 8,000명을 증원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앞으로 고용이 둔화되는 반면 물가가 진정되면 기준금리 전망도 다시 뒤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사실상 끝남에 따라 유가와 물가는 6월부터 급속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견고하던 고용이 다시 흔들리게 되면 기준금리를 올 연말에 한 번 인상할 것으로 예고됐던 전망이 동결, 잘하면 한 번이라도 다시 급선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유소들을 향해 휘발유 가격을 즉시 인하하라고 공개 촉구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주유소 가격은 충분히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주유소를 향해 휘발유 가격을 즉시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68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는데도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너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유소들이 신속하게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며 미국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경우 앞으로 큰 문제가 닥칠 것이라며 강한 경고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법무부에도 국제유가 하락분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 가격은 갤런당 2달러 50센트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84센트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와는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하와이는 평균 가격이 갤런당 5달러를 넘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그 혜택이 정유사나 주유소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먼저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높은 생활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미국 가계의 체감 물가를 낮추는 것이 경제정책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도 함께 부각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중동 긴장 완화와 이란과의 휴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유소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정유와 유통 과정을 거쳐 실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수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자동차 여행객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미국 소비자들에게 휘발유 가격은 가장 민감한 생활물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기름값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휘발유 가격도 점진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집값이 4월에 전달보다 0.8% 올랐으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면 실제로는 연속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집값은 3-4곳을 제외하면 실제로 11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4월에 전달보다 0.77%, 전년보다는 0.85% 오르는 데 그쳐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P 케이스실러 주택지수에 따르면 4월에 미국 집값은 전달보다 0.77%, 전년보다 0.85% 올랐습니다. 10대 대도시들의 4월 집값은 전달보다 1.06%, 전년보다 1.78% 인상됐습니다. 20대 대도시들의 4월 집값은 전달보다 1.03%, 전년보다 1.14% 올랐습니다. 전달 대비 20대 대도시들의 집값은 디트로이트와 피닉스 등 제자리한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1% 안팎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집값은 20대 대도시들 가운데 절반으로 상승과 하락으로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미국의 물가 인상률은 3%를 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대 대도시들 중에 가장 많이 집값이 오른 도시는 시카고로 전년보다 6.52%나 올라 있습니다. 뉴욕시도 3.8% 올랐고 클리블랜드는 3.18% 인상됐습니다. 이들 3곳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도 집값이 오른 도시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들의 4월 집값을 보면 워싱턴 DC는 전달보다 1.21%, 전년보다 0.17%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보스턴은 전달보다 1.16%, 전년보다 2.11% 올라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전달보다 1.51%, 전년보다 1.3% 오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다른 도시들은 전달보다 소폭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4월 집값은 전달보다 1.1%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0.45% 내렸습니다. 시애틀은 전달보다 1.25% 올랐지만 전년보다는 2.26% 하락했습니다. 애틀란타는 전달보다 1.06% 인상됐으나 전년보다는 0.13% 내렸습니다. 달라스는 전달보다 0.92% 올랐지만 전년보다는 1.57% 하락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플로리다 템파는 전달보다 0.91% 인상됐으나 전년보다는 1.77% 내렸습니다. 콜로라도 덴버는 전달보다 0.84%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1.85%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법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독립적인 연방준비제도의 리자 쿡 이사를 해고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리자 쿡 이사를 조기 해고하고 후임자를 지명해 연방준비제도의 이사진 과반수를 장악하려던 시도는 상당 기간 어렵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이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까지 통제력을 확대하려던 시도가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5대4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의 리자 쿡 이사를 사법보호 절차가 끝나기 전에 미리 해고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리자 쿡 연준이사가 범법 혐의를 놓고 사법보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혐의만으로 미리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보수파 6명 중에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2명이 진보파 3명에 가세해 트럼프 대통령에 성급한 리자 쿡 이사 해고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장과 연준이사 등 8명 중에서 전임자가 지명했던 유일한 흑인 여성 이사인 리자 쿡 연준이사가 모기지 사기 혐의로 고발돼 수사받고 있는 점을 알고서 그녀에게 해임까지 통보했습니다. 리자 쿡 연준이사는 미시건과 조지아 등 2곳에서 주택 모기지를 신청하며 양쪽 모두 주거지로 명시했다가 풀티라는 대형 건설업체에 의해 고발돼 연방법무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리자 쿡 연준이사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즉각 사임을 요구했고 거부하자 해임을 통보한 겁니다. 이에 대해 리자 쿡 연준이사는 자신은 불법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명분 없이 해고할 권한도 없다면서 민주진영의 유명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투쟁을 벌여온 끝에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겁니다. 이번 판결로 리자쿠 연준 이사는 범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 이전에는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해고되지 않고 연준 이사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리자쿠 연준 이사를 조기에 해고하고 후임자를 새로 지명해 연준 이사진 8명 중에 과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연준까지 통제하려던 시도는 상당 기간 어렵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6월 회의부터 주재한 케빈 워시 신임 의장과 이사 7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롬 파웰 전 연준 의장은 의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연준 이사로 계속 재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명의 연준 이사의 멤버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케빈 워시 의장, 미셸 보우만, 크리스토퍼 볼러 이사, 그리고 스티븐 바이런 임시이사 등 4명으로 4대4 동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FOMC 공개시장위원회는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투표로 금리 인하나 인상, 극폭, 동결을 결정하는데 연준의장과 연준이사 7명, 뉴욕 연방은행장은 상임 멤버이고 12개 지역 중에 4곳의 지역 연방은행장들이 교대로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각 주들은 우편 투표지가 선거일 이후에 도착해도 유예 기간 내에는 개표할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수파 가운데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진보파 3명의 가세에 5대4의 판결로 우편 투표를 제한하려던 트럼프 공화당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큰 논란을 사고 있는 우편 투표와 관련된 소송에서 트럼프 공화당의 시도가 좌절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29일 5대4의 결정으로 각 주들은 우편 투표지가 선거일 이후에 도착하더라도 투표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고 미리 정한 그레이스 피어리어드, 즉 유예 기간 안에는 개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파 6명 가운데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등 2명이 진보파 대법관 3명의 가세에 이번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 선거일일지라도 주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미국에서 대부분의 주 지역에서는 우편 투표를 실행하고 있고 우편 투표지에 선거 당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면 개표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이후에 사나흘 또는 일주일 등 미리 그레이스 피어리어드를 정해 그 기간 안에 도착하는 우편 투표지를 개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공화당 후보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는 우편 투표를 아예 금지하려 시도했으나 논란이 거세지자 선거 당일 도착분으로 개표 가능을 제한하려 시도해왔습니다. 2024년 대선 시에 우편 투표와 선거일 이후 일정 기간 개표를 허용한 18개 주에서 75만 표가 해당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선거일 이후에 도착해 개표한 우편 투표 75만 표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제한하려 시도했다가 법적 소송에 걸렸고 연방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우편 투표의 개표 제한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여러 시도를 해오면서 논란과 소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제시하고 연방 상하원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승인한 21세기 주택시장 로드맵법에 대한 서명을 전격 미루고 투표 시 유권자인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보토 아이디 법안인 세이브 액트부터 승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민주양당은 해당 지역에서 연방 의석을 늘리기 위해 선거구를 임의대로 확정하는 제리맨더링으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한 전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